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8월 14일이고 금요일이에요. 자, 어제 청와대에서 차세대 우리가 세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토론회도 있었고, 토론회 전에 세 가지 기술이 등장해서 모형과 함께 업계 전문가들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면서 설명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기 허투루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 추진되는 선박,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소형 뭐라고 할까, 인공위성. 자, 그 세 가지 기술들은 전부 다 향후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적인 표준까지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술들이었겠죠. 자, 그 중에서 차세대 원전 기반으로 제시된 상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동력기관, 즉 차세대 원전을 우리 힘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감을 다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그것은 이제 군사용이니까 각국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선박이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을 들여서 컨테이너 선박을 원자력 추진으로 한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모종의 뭔가를 통해서 적당한 시점에 이게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국제 표준이라는 부분, 현재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패권국으로서. 그래서 그 타이밍을 가장 유리하게 잡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기반해서.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무르익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향후 이제 소위 이야기한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군사적으로도 큰 관심이 있어요. 또 원자력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작년에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우리가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핵협정이 이제 개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처리를 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핵 폐기물 속에 원래 원료의 90% 이상의 핵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 폐기물, 즉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다는 것은 핵 폐기물이 생산된다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는 전홍축 우라늄에 들어있는 연료의 90% 이상이 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것을 재처리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재처리한 후에 농축을 하게 되면은 90% 이상의 무기급, 즉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핵 발전소를 못 가지게 압박을 넣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한테는 핵연료, 차세대 핵연료를 자족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산유국이 되는 셈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석탄이나 또 원자력 발전소였죠. 수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거든요. 전기 발전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전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국산화될 수 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핵 폐기물 처리 보관 장수가 거의 가득 찼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다. 즉, 그걸 재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일거양득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은 아주 초기적인 상태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상업적인 부분, 국제 표준이라는 부분, 그리고 군사적 용도, 이런 것을 한번 기존의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라 망라하기가 좋았습니다. 즉, 과거에 제가 다뤘던 내용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요. 네네네. 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소개가 됐던 그 상선입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구두로 서로 주고받는 대답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서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름을 못 들었어요. 어떤 분도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KMSR. K자가 붙은 게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MSR이라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Molten Salt React거든요. Molten이라는 것은 녹았다는 뜻이고, salt라는 것은 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S까지 하면 Molten Salt가 되는 거고,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용융염이 되는 거예요. 차세대 원전 기술 중에 한 축이에요. 다른 축도 있습니다. 그 다음 R, 리액터는 원자로라는 뜻이에요. 자, MSR은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 파워인가? 이게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US MSR이에요. 그래서 여기 KMSR이 의미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국산화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등장한 거예요. 외국 기술 쓰는 엔진을 외국 기술 쓰는 배를 이게 차세대 경쟁품으로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KMSR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언론은 아직까지도 그냥 SMR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SMR. 오늘 이제 이걸 통해서 이 분류를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까,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계에 계신 또 뭐 정권가나 투자가에 계신 분들도 명확하게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KMSR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MSR이라는 것은 차세대 원전으로서의 일반적인 한 방식이다. 그런데 K자가 붙었다는 것은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한 것이다. 언제 개발했지? 개발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깥 세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첩 아닙니다. 그냥 보도된 자료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여기 보면 370m 컨테이너 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두 이야기 중에 이걸로 해서 컨테이너 선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20피트, 40피트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시면은 그 트레일러 트럭에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그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370m 컨테이너 선이라면은 그것을 TEU라고 그러거든요. 뭐, 1000 TEU, 15,000 TEU. 거기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몇 개 실을 수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370m짜리 컨테이너선은 15,000 TEU더라고. 제가 보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제일 큰 수준이에요. 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이거를, 상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차세대 동력원은 뭐냐. 35메가와트 전기 출력으로 35메가와트 곱하기 2개면 된다. 이러면은 기존 상선의 성능 이상이 나온다는 의미겠죠. 못하지는 않겠죠, 절대로. 그러면 합이 2개니까 70메가와트예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35메가와트. 예, 전기 출력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 중에서는 원자력 연구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업명이 대화 과정에서 가려져서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삼성중공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가볼게요.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쓰는데, 메가와트, 뭐, 킬로와트의 1000배죠. 우리 그래서 전기차 출력, 할 때는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이제 내연기관 차의 출력도 킬로와트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력도 아직 익숙하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열 출력 기준으로 엔진을 설명할 때, 예, 열 출력 기준으로, 즉 엔진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그냥 총체적인 에너지를 내느냐, 그죠? 예,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0마력짜리 엔진을 차를 가지고 있다. 엔진이 200마력이다. 그 말은 열 출력이 200마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열도 발생을 하고, 그 열 출력으로 다 환산하는 거예요. 모든 걸 열로. 우리 음식도 전부 다 칼로리가 100칼로리나 하는 거잖아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쌀밥 한 공기, 밥 한 공기를 그냥 오븐에다가 넣고 태우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뭐 바짝 말리든지 해서. 그러면 얼마만큼 열이 나오느냐. 그걸 이제 환산한 거거든요. 우리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열 출력도 있고 동력도 나오고 뭐 소리도 나오고 진동도 나오고 그 모든 게 200마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퀴를 돌리는 동력으로 가. 그 과정에서 계속 손실되는 거죠. 맞죠?
예, 또 기어가 물리고 기어 자체를 또 돌리는 거잖아요. 그 사이도 열 발생하고 거기다가 또 엔진 오일은 또 저항력을 발휘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연 기관은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고 수준은 40%, 거의 40%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200마력이라는 엔진인데 40%가 실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열 출력으로 200마력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바퀴에 전달되는 힘은 40%의 효율이라고 보면은 80마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게 그런 열 출력 기관을 엔진을 갖다가 발전기로도 많이 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효율이 3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발전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이나 또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는 또는 그런 거 있죠. 왜?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원래 전기 자체를 발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용량이 메가와트로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전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있겠죠. 손실이 70% 발생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메가와트 하면 열 출력 기준이에요. 최대한 많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걸 전기로 바꾸면 확 줄겠죠.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기 위해서 메가와트 다음에 뒤에 1을 붙여주는 거예요. 보통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자,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오늘 그 스케일에 대한 느낌이 좀 필요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골라놨는데 우리 MT-30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정용 아마 군사 함정용인 것 같아요. 군함용 가스 터빈 엔진이죠. 이게 원래 대형 항공기용 엔진이에요. 그걸 해상용으로 이제 개조한 것인데 이게 5만 마력 정도 돼요. 표준으로 평균 5만 마력이 되는데 이 5만 마력을 와트로 고치면 35메가와트예요. 이건 열 출력이에요. 맞죠? 자, 이걸 발전기로 사용한다. 우리 지금 호위함들은 이걸 발전기로 쓰지는 않지만 KDDX로 가게 되면은 이게 엔진이 2개 들어가면서 그것을 발전기로만 써요. 그래서 전기 추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35메가와트에서 실제 전기 출력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3분의 1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12메가와트 E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랑 아까 660 원자로는 70메가와트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전기 출력이에요. 70메가와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MT-30으로 넣으려 MT-30 엔진으로 같은 출력을 넣으려면 아까 그 370m짜리 컨테이너 선에다가 이걸 5개나 6개 정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MT-30 엔진을 발전기로 쓸 때는 한 12메가와트 E 또는 15메가와트 E가 나온다. 요걸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탄탄히 정보를 누적을 축적을 해왔다면은 많은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역시 대통령한테 보여준 그 그림에 나오는 게 주로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터빈이거든요. 터빈. 쪽 원자로에서 뭔가 나올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수전기로 바꾸는 거죠. 이때부터는 전기 기관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보일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압에 전기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가 되는 거죠. 가스 터빈 엔진. 이게 MT-30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MT-30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연료를 넣어서 태워서 하지만 여기서는 원자력 기관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게 이제 열 전달이 된 고온 고압의 수전기로 나가는 거예요. 전기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에는 원자로는 안 나와 있어요. 발전용 터빈이 2개다, 원자로가 2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MSR이라는 걸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660 원자로고 이건 차세대 고속 정식로라는 소형 원전이에요. 소형 원전. 네, 엔진 같은 데 쓰기에 딱 좋은. 자, 고속 정식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660 원자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우라늄이 20% 농축도 이하예요.
그 군사용으로 쓰려면 90% 이상인데 실제 지금 용융염이나 차세대 원자로에서 쓰는 것은 한 4%에서 한 7%까지 농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컨테이너선을 수명을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걸 설명한 업계 최고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했겠죠. 대통령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산할 때 우라늄 원료를 딱 넣어주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한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7% 내외예요. 그것을 주입해주면 배 수명이 끝나는 25에서 35년까지는 연료 주입이 추가로 필요 없다. 즉 배가 생산돼 나갈 때 배 수명 동안 쓸 수 있는 연료가 장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핵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거기에 원료를 다 넣으면 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원자로만의 생산 기술을 갖고는 안 된다. 우리는 엄청나게 싸게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재처리해서 우라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광산에서 캐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25년, 30년 선박을 사용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냐면은 우라늄도 농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딱 땡기면 90% 이상 농축되면은 지구를 날려버릴 정도 핵폭탄이 되는 건데. 여기서 누구도 이런 자료에서 왜 그런 걸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속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속 정식로.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은 물 속에다가 우라늄을 담궈서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폭탄이 될 것처럼 이렇게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되게 중성자가 늦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라늄의 핵분열을 늦추는 역할을 해요, 물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물이 받아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저쪽 반대쪽에 있는 애를 데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물이죠, 많은 경우에. 거기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 보일러를 돌리고 또는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 터빈으로. 근데 여기서 물이 하는 역할은 중성자들의 연쇄 반응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열 효율이라기보다는 우라늄 연료의 95%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원전으로 가게 되면 용융염이나 용융금속으로 가게 되면 그걸 거의 바짝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갖고도 25년, 30년은 충분히 쓰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했죠? 선박 수명 주기에 맞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잠수함은 연료를 재주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수명이 40년이다. 그럼 조금만 들으면 40년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고속 정식로라는 것을 다른 거는 말을 다 복잡하니까 빼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료를 훨씬 바짝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무기급이 아닌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우라늄 원료를 갖고도 수십 년간 쓸 수 있다. 또 동시에 원료를 바짝 태우기 때문에 폐기물이 훨씬 적게 나온다. 거기다가 안정성이 기본적으로는 기존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생산 단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차세대 기술로 적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중공업하고 차세대 원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테라와트가 우리랑 손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원전을 오랫동안 계속 건설해 왔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의 구조적 완결성이란 소재와 완결성, 용접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오랫동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소형 원자로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실험실 정도 수준에서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전 세계 상선을 대체할 정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생산량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 해줄 수 있는 미국의 파트너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도 해줄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 손을 잡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는 게 가압 경수로 Pressurized Water Reactor라고 그래서 PWR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전달해가지고 열 교환기로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물이 그 원자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물 자체가 끓는 점을 낮춰야 돼요.
예, 그러면 훨씬 그나마 그래도 비효율적이지만 그나마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pressurized 가압 경수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압을 한다는 거예요. 예, 가압을 하면은 물이 끓는 점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머금을 수 있어요. 대신 약점이 하나 발생하죠. 압력을 모르겠어요. 10배인가 20배인가 제가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근데 올리다 보니까 그 배관이 원자로 전체의 시스템의 완결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압력이 10배, 20배 이상 제 기억으로는 가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조그만 틈이 생겨도 뚫고 나간다 그쪽으로. 그럼 새는 거다. 그 안에는 당연히 핵물질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게 났을 때 어디가 부러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원자로 자체의 구조적 완결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차세대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압력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용이하고 저렴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상선에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리고 이제 큰 기업체 같은 데 있어서 향후 이거 지금 봐서는 이제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AI 센터에 뭐 소위 전남, 광주에 공급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상용화되면은 이것을 초대형 원자력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배에 들어간 크기 보셨죠? 35메가와트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 그 자체를 하나의 원자력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년에서 30년간 전기 쓸 수 있고 35메가와트가 나와요. 거기서 그냥. 그러면 그 자체로 반도체 생산 기지에 딱 꽂으면 돼요. 우리 배터리 딱 꽂듯이.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빼고 다른 걸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향후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부유식 원전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물 위에 띄워놓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대형 건전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알칼라인 건전지처럼 큰 공장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하나에 1기가와트 필요하다? 자, 그러면 건전지가 몇 개 필요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이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삼성이 했는데 현대가 난리를 났겠죠. 현대도 했고, 여기서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전 세계의 시장이, 전 세계의 표준이 이걸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예. 일단 목표는 정해졌고, 달린다.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 양반의 이야기도 현재 원자력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게 다 덤비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박 기술은 우리가 짱이다. 선박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하고 연계하는 거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 우리가 완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차세대 원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용으로 하나, 상업용으로 하나. 자,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볼까요? 370m짜리 컨테이너선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냐라고 검색을 하니까 금방 나오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5,000 TEU급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20피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작은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컨테이너를 15,000개 실을 수 있는 규모고 거의 최대 규모더라고. 이게 보니까 얘가 소위 이제 군함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만재 배수량이 얼마냐라고 AI에 물어보니까 AI 이야기가 18만 톤에서 19만 톤 나오더라고요. 자, 미국의 뭐 링컨 항모, 뭐 요즘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미군 수병들 자살하고 뭐 자살 시도 있고 이래서 배 바꾼다고 이야기 나왔던데 교대시킨다고 거의 10만 톤이에요. 10만 톤. 그거에 그러니까 세계 제일 큰 항공모함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거를 70메가와트 전기 출력으로 기존보다 낮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메가와트 정도면은 지금
러시아나 미국의 한 10,000톤급 전략 핵잠이 저거보다 더 많은 출력을 원하거든요. 자, 여기서 큰 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함은 크기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력이 낮은 데부터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낮은 출력부터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소리를 적게 내기 위해서, 즉 잠수함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전투 기동을 할 때는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을 추격하거나 할 때는 최대 출력을 금방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호위함 같은 경우는 저출력일 때는 디젤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출력을 해요. 그 소리 적겠죠. 그렇지만 고속으로 갈 때는 가스터빈이 가동하면서 기계식으로 연결된다. 그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세대 원전도 군용으로 쓰는 것은 훨씬 파워가 세야 되고 파워의 정감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MSR 기준이 표준이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70메가와트는 군함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지금 호위함급이 MP30 엔진을 한 개씩 갖고 있는데 그게 전기 출력으로 환산을 해보자면은 아까 아마 15메가와트라고 칠게요. 3000톤급이 15메가와트예요. 그러면은 70메가와트면 15로 하면 한 5개 정도 들어가면 되죠. 5개면 15,000톤이에요. 15,000톤급이면 지금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좀 키우면 15,000톤이거든요. 제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걸 군용으로 쓰려면은 70메가와트를 가지고 우리는 15,000톤급 함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상선으로 전환을 하면은 10배 이상의 무게를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용 차세대 원전과 상선용 차세대 원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스포츠카용 터보 엔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저쪽으로 가자면은 그냥 하루에 500km, 1000km를 운행을 하는 대형 트럭의 디젤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르다. 한 개 가지고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는 두 가지 원전을 갖고 있다. 시장성은 이게 더 크겠죠. 상업적인 거니까.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이걸 보면은 여기 이제 대통령한테 보여준 그게 나온 국산 MSR이에요. 30메가와트짜리라는 거. 요건데 여기에 지금 요는 원자로만 보여준 것이고, 요 끝에 되면은 이제 터빈이 두 개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본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2022년에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이 현재는 3세대 정도로 돼 있어요. 3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번에 기장에다가 진짜 SMR을 건설하죠. 즉 가압 경수로형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시킨 버전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안전성을 강화시켰다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듈형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모듈형으로 되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조립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끼워 넣는다가 돼요.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란 면에서 공기란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게 현재 3.5세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장에서 건설하는 게 3.5세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MSR 같은 경우는 차세대 고속 정식로죠. 여기 보면 4세대 어드밴스드 리액터라고 되어 있고 FBR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고속 정식로라는 뜻이에요. 요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앞으로 세상이 기존의 대형 원전은 끝났고 3.5세대 더하기 4세대로 섞여서 갈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계획이 됐던,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진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건설하기로 했던 기존의 원전도 추가로 건설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분야는 요 뒷분야예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이걸 2023년에 설정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면 2028년까지 차세대 원자로 SMR 해양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SMR 추진 컨테이너 선박과 부유식 SMR 발전 플랫폼 연구 개발 착수. 요게 시작이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 기획 단계에 우리가 발을 담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SMR이라고 하면은 스몰 마줄라 리액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 기장에 건설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현재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전략 원잠에 들어가고 핵추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소형화시킨 버전이 그것을 개선시켜서 민간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대통령한테 제시된 모형을 봤을 때는 저 SMR은 4세대 원전, 즉 MSR 따위를 포함하는 고속 정신으로 결판이 났음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0년까지 선박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때 기사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발표가 나오자 이게 확실하다 한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MBC 보도를 보면은 24년 7월이에요. 목포대학교에 세계 최초 SMR 선박 연구소를 개소하고 대학과 기업이 뭉쳤다. 이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학과 기업 하나 더 있죠. 예, 국책연구소, 원자력 연구원. 예. 요 SMR이 일단은 이제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느냐, 이제는 MSR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거 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프로펠러 달린 게 보이시죠?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보여드렸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상상으로 그려본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오늘 그 삼성중공업 대통령한테 어제 제시가 됐던 그 370m짜리 컨테이너 선에 들어가는 그거랑 똑같아요. 네. 자, 이게 되면은 컨테이너 선박에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연료 탱크가 없고 거기는 지금 기관실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축소된다는 거예요. 원자로 때문에. 그래서 더 실을 수 있다. 이런 게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유레카라고 해서 이런 그림 돌아다니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물통처럼 생긴 두 개가 원자로입니다. 유레카 원자로고 그 위에 보면은 발전용 터빈이 보이죠. 앞에 한 개, 뒤에 가려진 상태로 두 개. 요 전기 발생기 보이죠? 이게 열교환기예요. 열교환기. 이 원자로는 용융염이에요. 기본적으로 나트륨하고 핵연료가 봉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기존의 나트륨 원자에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돌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액화된 상태에서. 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서 전기 발생기는 라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 교환기예요. 그게 엄청난 열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전기 발생기에서 물을 고온 고압의 전기로 바꾸고 그게 터빈을 돌린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가스 터빈 발전기죠. 발전용 터빈도 두 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즉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왔던 유레카 이것이 삼성중공업에서 이야기한 그 원자로로 채택이 됐다. 출력도 똑같아요. 보시면 신기할 정도예요. 100메가와트급 선박 추진 동력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MSR. 자, 여기서는 고속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패스트 스펙트럼이 용융염 원자로 지금 MSR 똑같죠. 100메가와트를 요거 열 출력이거든요. 원자력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전기 출력으로 바꾸게 되면 전기를 뽑아내면은 얼마 나오냐가 3분의 1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시된 그 원자로는 35메가와트 E라고 표시된 겁니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캡처한 게 한 5, 6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훨씬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게 그대로 배에 들어간 거예요. 완성도는 이미 그때 결정됐다고 봅니다. 즉 시대 흐름에 때를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면 문재인 때 이것을 강력히
마케팅을 했고, 빌 게이츠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테라와트 하기 전부터. 그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려치운 다음에 계속 차세대 뭔가를 고민했고, 차세대 원전이 이거다 했는데, 한국이 내공이 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어요, 그 친구가. 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걸 왜 개발했느냐,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게 됐느냐를 보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 파이로라는 것은 열을 가해서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염소, 염에 대한 다양한 물적 특성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는 작은 국토에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밀도로 따지면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국토 면적당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가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전 세계 그냥 뚜렷하게 1등이에요. 그래서 핵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근데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핵 연료 속에 남아있는 우라늄 핵 물질을 어떻게 태워서 버릴까? 원래는 이런 용도로 개발됐던 기술인데 그게 발전소 기술까지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열이 나온다는 거고, 그만큼 바짝 태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쓰레기를 확 태울 수 있다. 쓰레기 태울 때 나오는 우리 열빙합 발전소 같은 데 보면 쓰레기 태울 때 나오는 서로 난지도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발전소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쓰레기들이 썩으면서 나오는 열, 가스 이런 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시작했던 건데, 폐기물 처리용으로 했던 건데 그게 발전소 기술로 이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바이든 때 우리가 이 기술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차세대로 이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양쪽이 다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야기하죠. 양측,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 이게 4세대 원자력 기술이라는 겁니다.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으로 도와주면 우리 동맹이,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동맹 아니다,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게 꽃을 피울 때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자, 저 때문에 하더라도 그때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북미 종전도 만지작거리다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확전된 건데,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금값이 치솟기 시작하던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기댈 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실현화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간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종전이나 또 어제 푸틴이 등장했던 북극 항로나 이런 거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만져오고 합의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출이 안 됐을 따름이지. 자, 그때 이런 이야기도 해요. 바이든과 문재인의 공동성명에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태 전략을 연계한다. 한미 공개는 한반도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즉, 아시아 태평양에서 물러나야 된다. 미국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리를 메꿔주는 것은 한국이고,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차세대 원전 기술로 대표되는 그런 혈맹관계를 계속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유지돼야 되며, 또 문재인이 그때 이야기했던 동맹관계의 정상화,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배제된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은 차세대 원전뿐만이 아니라 AI, 그 사이에 불러일으켜졌던 AI 부분, 미국이 우위를 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이 확 따라온 게 느껴졌기 때문에 미국이 그 기술을 노출하면서 한국과 또 손을 줍는 부분이 올라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미 종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유심히 추적하면은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모델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은 보면은 SMR도 생각을 했고 테라파워의 MSR 요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모델을 제시를 했거든요. 언론은 먼저 탔어요. 여기서 삼성보다.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 원자력 연구원과 했고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미국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이제 SMR도 생각하고 MSR도 생각한다는 것인데 현재 봐서는 SMR은 지상용으로 육지용으로 낙착이 된 것 같아요. 바다용으로는 MSR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손을 잡은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발 빠르다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들죠. 예. 자, 여기 이제 이번에는 기존의 SMR이라는 것이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ISMR이라고 해서 혁신형 소형 원자로 모듈형 원자로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등장한 MSR이라는 것은 4세대 원자로죠. 자, 그래서 ISMR이라는 게 이제 우리 기장에다가 우리나라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나의 전기 출력은 700메가와트급이다. 전기 출력 700메가와트예요. 최근에 건설되는 대형 원전은 전기 출력이 한 기당 1.2메가와트 정도 돼요. 1.2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차세대 이제 3.5세대 원자로인데 그것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가져오는 것이고 700메가와트급 한 개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조립해야 돼요. 자, 이게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요것은 170메가와트급의 소형 그것을 공장에서 대량 제조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이제 최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은 요게 시기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요것은 요 시장이 앞으로 제법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기존의 대형 원전은 내리막이고 차세대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그게 표준이 이제 한 170메가와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170메가와트를 우리 10개를 같이 넣기 때문에 700메가와트 정도 되면은 이게 기존의 이제 가압 경수로 옛날 방식이잖아요. 안전성이 강화된. 이 정도면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전체 출력을 감안하면 금방 나와요, 계산이. 이거는 강물이나 뭐 호수물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한 개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170메가와트짜리 한 개. 예, 그러면 이제 열 출력으로 이제 전기 출력으로 따지면 한 60메가와트 정도 되겠죠. 요런 거는 큰 호수나 강 옆에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가적인 면에서 낫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 나오는 함정에 들어가는 소형 모듈 원전 한 개에 35메가와트짜리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륙 지방에서 강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ISMR 과거 방식이 단가란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시장 생태계와 차세대 원전 생태계는 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돈 들어서 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군사용 원전 이야기 예전에 이제 다뤘던 거 좀 짧게 훑어볼게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1990년대 말 러시아 그때 구소련 붕괴됐을 때 OKBM이라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상당히 유명한 원전 기업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곳이에요. 모듈형 원전 기술을 그때 도입했고 지금 이제 소위 함정에 건설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을 실용화시킨 것도 저기죠. 배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원전을. 러시아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우리는 2003년에 362 사업단 노무현 때 원전 사업단 출범했고, 저때 러시아제 기술인 용융 금속 원자로 4세대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에 그때 이제 유용원 이야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선일보에 해체됐지만 그 원전 기술은 계속 연구가 됐다. ADD에서. 자,
그래서 이 출처가 다른 거예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원전 기술은 ADD에서 해왔고, 아까 나왔던 한국형 MSR은 우리의 핵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됐던 부분이에요. 국내 스스로의 기술로. 요거는 러시아적 기술을 수입해서 개발한 거고, 또 두 가지 트랙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ADD, 하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물론 둘 다 대전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이미 2014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4,000톤급 기준으로. 제가 봐서 지금 우리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8,000, 9,000, 10,000톤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원자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즉, 여기서 원자로 2개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딱 맞아요. 그때는 4,000톤급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기존 것보다 좀 큰 건가? 안창합 것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 훨씬 커요. 7, 8, 9, 10,000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로를 2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이 됐는데, 실제 실험을 하는 실전기를 개발할 때는 그것도 이미 옛날이에요. 오래 전이에요. MSR 같은 게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스마트 원자로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소위 이야기해서 가압 경수로의 소형화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장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증명을 하기엔 실전기는 열 출력 기준으로 65MW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의외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소형 원자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65MW다. 예, 이거 우라노스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제 기술로 개발하고 있었던 용융 금속, 염이 아니라 용융 금속 원자로다라고 거꾸로 역추적해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걸 이어받은 게 문재인 때 와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전연구단이죠. 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 들어가는 기업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9년부터 23년까지, 즉 ADD에서 하던 것을 실정 이후에 본격적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용 상용품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잠수함에 넣을 수 있는, 이미 이때 2개로 들어간다는 게 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4,000톤급 기준으로 나왔던 게 지금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8,000톤에서 9,000톤급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자로 새로 개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목적이 이게 개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로 제가 2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DD에서 뿌리가 된 이거 우라노스라는 거거든요. 러시아 기술 기반된 거.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MSR. 그래서 선박에 들어가고, 아까 상업용 선박에 들어가는 원자력 추진 기관과 군사용으로 쓰는 것은 천지 차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달았어요.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개발. 거짓말은 아니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랬고,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름은 우라노스 일체형 납 고속 정식로.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 그때 이렇게 목록을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험용 원자로를 쭉 일람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울산 과학기술원인데, 이 기술이 원래는 ADD에서 왔던 거고, 노무현 때부터 했던 거고, 김대중 때 그 기술을 가져왔던 기술이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노형이 LFR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아까 용융염이었고 MSR은 이것은 용융 금속, 용융 납이에요. 네, 원리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출력이 전기 출력이 명확하게 되죠. 18MW니까 실제 출력이 65에서 70MW 정도 되는 거예요. 실전기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고 봐야죠. 예, 일체형, 해양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네이발 뉴스에 나왔던 걸 보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요거 과거에서 가져온 건데, KDDX가 제가 추정만 할 때예요.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죠. 완전한 전기 추진이라고 간다고. 이번에 이제 KDDX 사업자 결정되면서, 그때 네이발 뉴스가 추정한 걸 보면 가스 터빈이 2개다. 이것은 MT30 2개예요. 예, 디젤이 3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추진 모터예요. 추진 모터.
25메가와트다. 자, 이것은 자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전동기 모터가 25메가와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것은 디젤과 가스터빈이 같이 썼을 때 MT30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12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젤 좀 합하면. 그래서 넉넉하게 25메가와트 된 거예요. 요거 개발해서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 요거 2개 또는 1개 쓰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라노스가 전기 출력이 18메가와트였거든요. 1개 갖고는 안 되겠네요. 2개 들어가겠네요. 2개. 그러니까 이거 1개 개발해서 여러 개 다 쓰려고 할 거잖아요. 이것은 또 상선에도 필요한 기술이에요. 아까는 원자력 발전하는 부분만 보여줬잖아요. 터빈까지. 그 다 전기가 생산되는 거란 말이에요. 발전소예요. 그러면은 뒤에 스크류를 돌리려면 모터가 필요해요. 아까는 35메가와트짜리 2개니까 그게 더 큰 전동기가 필요하겠네요. 35메가와트급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5메가와트급을 개발해서 어떻게 쓸까? 2개를 개발할까? 아니면 이것을 최대 출력이니까 이걸로 상선도 가름할까? 이걸로 상선도 가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용으로 하나 개발해가지고 싹 기술 전파하면서 가격 경쟁을 가지겠다는 부분이고, 자, 제가 여러 번 씁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2020년에 당시에 안보실 2차장이죠. 그 김현종이 KBS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 추진 잠수함 가진다. 전홍축 연료 20% 이하지만 실제적으로 3%는 7%. 차세대 고효율 원전. 안창호급 배치 3 가능성이 있다. 이거 거짓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 이런 것까지 갔었죠. 2022년 5월 예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22년부터 27년 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으로 1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게 아마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고, 또는 해외 파견군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에 장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몇 메가와트가 나온다, 내지는 아까 MSR 같은 경우 35메가와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이 군부대 몇 개 사단 정도는 필요한 전력을 군사용 전력까지 포함해서 공급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대형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많이 생산할수록 저렴해지겠죠.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갖다 꽂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상용으로 봐지거든요. 제가 봤어요. 물론 해상용도 돼요. 어차피 모듈화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게 된다면은 항공모함도 이거에 모듈화가 된다. 예, 이걸 여러 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항공모함 같은 거는 고출력, 스펙트럼이 넓은, 출력의 스펙트럼이 넓은 군사용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군사용 핵 추진 잠수함용으로 개발된, 용융 금속 원자로를 여러 개 패키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쭉. 기존 방식보다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하죠. 자, 그런 것까지 충분히 이제 통째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